네, 이어서 오늘은 윤영중 대표님 또 모셨어요. 정책통 시간인데요. 제가 뭐 러지타임에서 막 길게 정책 이야기를 막 했네요. 근데 윤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비공화국의 윤영중 대표님 일단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금투세는 제가 좀 다뤄본 적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다음 주 정책통 시간에 제가 좀 20분 만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집중해부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방금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금투세 목적이 사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본과세가 참 특이한 게 같은 종류의 이익을 얻어도 파생상품을 투자하거나 채권을 투자하거나 변액보험을 투자하거나 해가지고 얻는 이익들이 부과되는 세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금융투자 종합과세, 그래서 하나의 일원화된 세금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취지였고요. 두 번째 취지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노동에서 번 소득은 꼬박꼬박 다 거두는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대로 안 거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본시장이 저발전된 상태에서는 사실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데요.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지금 이 정책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초로 증시 개장일에 가가지고 요거를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아직 도입하지도 않은 정책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당이 급할 때가 많거든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설탕물 들이는 거예요. 설탕물 들이면 당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에너지 생길지 몰라도 이 당뇨병은 더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맨날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주식시장이 저평가됐다, 한국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저는 정부가 보여주는 최근에 공매도 비롯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좀 주범이 아닐까, 그 얘기를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포퓰리즘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이려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이익이 단기적으로는 가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게 거라야 포퓰리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익이 단기적으로 다 안 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서 가짜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근데 포퓰리즘을 표방했으나 사실 포퓰리즘도 아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좀 이게 연기한다고 할 때도 그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 없거든요. 근데 그 해당되는 사람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면 주식시장 전체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버는 돈이 얼마 없고 어차피 세금 안 내지만 그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 포퓰리즘이 맞습니다. 네. 그럼. 아니 근데 저도 그런 반응 많이 봤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간다 뭐 그러는데, 미국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아도 한국에 양도세 내고 한국에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다음 주에 좀 다 밝혀주세요. 이게 굉장히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주제로 가세요. 네, 오늘 주제로. 오늘 주제는 유류세 감면 정책.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유류세 감면 정책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이 얘기를 가지고 좀 풀어보자, 이렇게 좀 사전에 우리 기획을 했었는데, 대중교통 요금은 얼마나 다룰 수 있지 모르겠어요. 유류세 일단 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유류세 인하는 때 되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인하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드는데 그건 아닌 거죠? 계속 인하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2월까지 그 2011년 11월부터 그 유류세를 인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 2월까지가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한 건데 계속 연장을 해오다 보니까 2월까지고요. 2월에도 또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한이 다가오면 다시 연장하는 형식으로 해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류세를 인하를 정부가 발표하는 게 조금 이상한 게요. 그 세금을 보통 어디서 정하죠? 국회에서 정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네네. 조세 세금을 어떻게 거두는지, 세율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류세는 매번 정부가 물가가 오르면 관성적으로 내미는 카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그 물가 대책으로 쓰라고 국회가 탄력세율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어느 범위 내에서는 유류세는 깎거나 올릴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까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줬는데 그것조차도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50%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그만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30%까지 한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 30%지만 에너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30%를 깎아줄 수 있는데 거기에 일부, 그러니까 주행세랑 그 교육세라는 거, 부가세가 또 에너지, 교통, 환경세의 몇 %로 적용되니까 총 37%까지가 할인해 줄 수 있고요. 그 법률이 개정돼서 지금은 이제 50%까지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7%까지 할인하다가 작년에 그 조금 할인 한도를 줄여서 그 휘발유 할인에서 25%까지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맞네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10% 인하했다가 그다음에 20% 늘렸다가 39%, 30%까지 또 확 내렸다가 다시 20% 인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20%로. 네, 25%. 25%로. 네.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물가가 오르니까 기름은 서민들이 많이 쓰니까 기름값을 깎아준다 이런 명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요? 보통 그 갑자기 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재님이 그 기재부 당국자, 네, 기재부 네, 장관이세요. 네. 그러면 어떤 정책 카드가 있을까요? 물가가 오른다. 네. 그러면은 뭔가 물가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짜장면 물가 관리하고 지금 MB가 굉장히 잘했었던 정책. 최근에 그 최상목 장관이 좀 따라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가 관리는 기재부 소관이 아니라 한국은행 소관이고 그렇구나.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금리잖아요. 금리죠. 예,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금리인데 보통 정부는 그 물가가 막 경기가 너무 과열돼 가지고 물가가 올랐으면은 재정 지출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물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근 2, 3년 동안 고물가 행진의 그 양상을 잘 지켜보면요. 경기가 과열돼서 고물가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경기가 조금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가 상승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고물가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가열되지 않고 오히려 경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줄이는 형태의 물가 대책을 쓰면 오히려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서민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내밀 수 있는 몇 가지 카드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류세 인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서민들한테 그러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추경호 전 부총리죠. 전 부총리가 했던 발언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왜 정유사의 이익이 늘어날까요? 조금 마법 함수와 같은 게 있지요. 국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마법 함수? 네. 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사 이익이 왜 늘어나냐? 그리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유가가 올랐으면 정유사가 수입하는 원유값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그렇죠.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왜 정유사 이익이 왜 늘어날까요? 갖다가 파는 건데. 네. 그게 이익이 늘어나죠? 유류세 인하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정유사들은 결국엔 유류세를 인하하는 주체는 정부지만 기름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유사입니다. 정유사가 기름 가격을 정부가 인하해 준 것만큼 100% 기름값을 떨어뜨릴까요? 네.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유류세를 인하할 때마다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늘 정유사를 향해서 한마디 경고를 날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름값이 떨어지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하고요.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름값이 참 묘하다 요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발언하고 압박을 해도 기름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것을 했냐면은 혹시 지금은 상당히 꽤 많아졌는데 알뜰주유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정유사의 독점 체제를 깨려고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오피넷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도 하고요. 별로 공개하고 그랬죠.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름값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유사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유류세를 인하해줘도 그만큼
인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원리 구조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가 반영되었는지, 유류세 인하분이 실질적으로 기름값에 얼마나 반영되어지는지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한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제가 연구 중에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신 연구, 작년 3월에 나왔었던 최신 연구인데요. 장희선 교수와 최봉석 교수라는 분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논문을 보면 그 유류세를 인하를 해줬을 때 휘발유의 경우에는 인하분의 26%에서 49%가 가격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한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유류세 1,000원 깎아주면 한 250원에서 500원 정도만 기름값이 실제로 내려갔다. 그렇죠. 네. 그래요? 유류세를 총 깎아준 금액이 1년에 한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차액은 어디로 가는 거죠? 그 차익은 뭐 어디로 가실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죠. 정유사로 간다고 추측은 해볼 수 네, 있겠네요. 뭐 여기서 있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물가 대책이라고 유류세 인하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값을 또 정유사한테 요청해서 내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게도 일부는 좀 하고 있는 편이죠. 기재부가 주기적으로 정유사들을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특히 추경호 전 부총리가 그런 발언들을 좀 했었죠. 네네. 그런 식의 하고 있는데 그런 발언들을 뭐 기업들이 바로바로 이행해가지고 뭐 반영률 100%를 올리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정부가 유류세를 왜 인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유사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나?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물가 대책의 여러 정책적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예.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유류라는 것은 그 상품의 재화의 속성이 다른 재화의 가격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여기 있는 물만 하더라도요, 이게 기름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재질을 하고 있는 지금 그 PET인가요? PET는 석유로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물이 실제로 이 수원지에서 여기까지 가져오기까지의 물류 비용이 상당수가 석유 가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라고 재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격을 세금을 깎아주는가 가격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데 계속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거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역발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예전에는 관성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주는 것에 대한 이제 별 문제의식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이 또 어떤 시기입니까? 기후재앙의 시기잖아요. 네네네. 또 기후재앙의 시기에 유류세를 깎아준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류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기름을 더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가격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은 자가용 운전하던 거를 덜 타면서 대중교통을 타게 되고 뭐 보일러를 떼는 시간도 좀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혹은 이제 에너지 발전사의 경우에도 발전 비중을 석유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가격 유인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유가 가격이 오를 때마다 깎아주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지금의 에너지 소비, 특히 석유 소비를 꾸준히 유지하라는 하나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도 저소득층이 뭐 그렇게 운전 많이 하시고 어렵게 지내고 어렵게 장사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해서라도 효과가 별로 없더라도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이런 반론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책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극단적인 그런 흑백 논리는 좀 배제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는 무조건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물가가 급격하게 오를 때에는 뭐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일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39% 혹은 25%의 기간을 지금 2년 3개월 동안 유지해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이 네 번째 유류세 인하를 한 사례인데요.
가장 길게 했었던 시기가 1년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2년 4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 좀 문제가 있고, 게다가 그 사이에 그 석유 가격이 떨어졌던 시기도 상당히 있고, 지금 사실 석유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신 실제로 생활비가 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의 고물가를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예를 들면 생활비 보조라든지 다른 생활비 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중교통 요금을 일부 보조해주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대중교통 요금은 다 오르지 않았어요? 네. 우리 지하철도 오르고 버스도 오르고 다 오른 것 같은데요? 8월 달에 그 버스 요금과 11월 달에 이제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서 이제 상승이 올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같은 기간에 유류세 인하는 하고 대중교통 비용은 올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대중교통 요금도 이 올렸다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 지금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그 산하의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얘기할 수는 없는 이제 공기업이 운영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적자 구조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가 그 어떻게 보면은 대중교통 정책을 정부가 직접적인 설계를 하고 개입을 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유류세가 하여튼 기름값이 올라서 문제인 거는 유류세를 깎아서 정유사들에게 이익을 상당 부분 보장해주면서 해결을 하는데, 대중교통은 우리가 타는 사람이 그냥 찍어서 더 내는 걸로 해결을 한다는 게 너무 상반된 해결책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당시 2021년도 시점에 그 유가 가격이 급등하던 시점에 녹색당에서 그 유류세 인하를 관성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세,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급등했는데 유류세 인하를 안 하고 그 어떻게 버티겠냐, 지금의 고물가에 다른 대책이 있느냐라는 그런 논의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그 유류 소비를 줄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한시적으로 전폭적으로 인하해 주자라는 이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을 실제로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 정도의 비용으로 얼마간의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9유로 티켓이라고 3개월 동안 9유로라고 한다면은 한 달에 지금 그 유로 환율로 한 12,000원, 13,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금액으로 한 달 동안 독일은 철도, 트램, 버스, 그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수단들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나오니까 예상치 못한 또 효과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4년 동안 살았는데요. 제주도에서는 한 달 동안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제 시간에 어딜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 그러면은 제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도 각 지역에 대중교통을 어떻게 더 확충해야 되는지, 우리 지역도 대중교통을 더 이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대중교통 수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더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고민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독일의 9유로 티켓은 아직 하고 있나요? 9유로 티켓은 너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런 정책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비슷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49유로 티켓으로 이어졌습니다. 50유로면 한 6만 원? 뭐 6, 7만 원 네, 정도 6, 7만 원 거죠? 정도에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래도 대중교통 괜찮네요. 요금입니다. 모든 대중교통 다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뭐 유사한 정책 한다는 이야기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네, 서울시가 비슷한 건가요? 지금 이제 기후동행 카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책은
물론 독일에서도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이제 서로 협력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정책에 특히 한국의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가 주변에 경기도의 인접 도시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근해서 경기도로 다시 퇴근하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이 되려면은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들과의 협력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력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버스 환승하는 거 하나 해결하는데도 서울 버스 탔다가 경기도 버스로 갈아타면은 어떻게 환승 요금을 정산을 하냐,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몇 년을 해결 못 해가지고 난리를 치던데, 이거를 사실 중앙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쫙 끌어당겨서 한 번에 정리를 해줘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옆으로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제 생각에? 이런 협력의 틀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야죠. 중앙정부가 지금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재원을, 아까 오늘 원래 좀 얘기하려고 그랬던 주제 중에 하나가 유류세를 과연 유류세를 걷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 얘기도 좀 시간이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런 재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그런 테이블을 만들고, 그런 테이블에 여러 지자체들이 함께 들어와서 우리가 이 기금들을 탄소 저감하면서도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테이블을 같이 만들어서 지자체랑 공동의 정책을 같이 설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류세 걷어서 대중교통 한 5만 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설계할 수 있어요? 네, 유류세로 거두는 재원들이 상당수 되고요. 또 유류세를 지금은 우리는 인하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지금 유류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탄소세라는 것을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은 개념인가요? 유류세도 일종의 유류를 소비하면 자동적으로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유류를 그러네요. 소비하면서 탄소를 배출 안 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탄소세 부과가 각국에서 그냥 도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너네가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출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까지 국제 공통적인 그런 무역 규범으로까지 작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단 유류세하고 대중교통 요금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고, 혹시 나머지 이야기 있으세요? 다음 주에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의 연관성을 한번 분석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이거 재밌네요. 저는 그냥 화끈하게 유류세 확 인하하지 말고 다 걷어서 대중교통을 5만 원에 그냥 무제한 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름값에 내는 세금 조금 더 내고 대중교통 5만 원에 무제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오늘 윤양중 대표님 모시고 유류세 인하 문제와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